우리 재능 그 동지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뭐 제가 강연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새해 그 첫 강연에 발표자로 이제 불러주신 우리 그 노혁추 동지 여러분들께 특히 이제 고민택 이제 오늘 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주최측에서 맡긴 것은 한국 경제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뭐 제가 우리 고민택 동지께 조금 2, 3주 있다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새해 전망할 때 보면 조금 한 2,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한 1월 말이라든가 한 2월 좀 돼야지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좀 감이 잡힙니다. 바로 격투 언제 올해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지난 뭐 제가 뭐 또 영식은 뭐 경제학과 교수지만 그 경제학에도 상당히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분과 중에 하나인 뭐 한국 경제 그에 대해서 계속 뭐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좀 쉽게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 좀 풀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조금 뭐 다른 약간 이론적인 이런 쪽으로 뭐 공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서 사실 이 전망하라고 하니까 제가 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그 부르주아 혹은 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 보면 자기네들 뭐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내년에 혹은 뭐 후년에 뭐 경제가 몇 % 성장할 것이다 이런 그 수치들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런 그 막스주의, 사회주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뭔가 그 전망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정도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 이걸 뭐 나름대로 좀 끌어 모아가지고서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뭐 노혁추 동지들이야 뭐 저보다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정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재능 교육 동지 여러분들도 그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살림살이 나라 경제 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또 바로 지금 이 재능 악독 자본과 이제 부딪히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이에 대해서 정말 바로 삶으로 터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뭐 제가 준비해온 뭐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재능 교사 우리 재능 동네 여러분들 산수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뭐 산수 그 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뭐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국민소득이 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든가 할 때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은 보통 다음과 같은 거기 알파벳이 6개가 있습니다. 6개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 Y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소득 우리가 흔히 이제 GDP라고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GDP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소비, 컨섬션. 그 다음에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그 다음에 이제 G는 이제 거버먼트 익스펜디처, 정부 지출. 그 다음에 T는 텍스입니다. 세금. 그 다음에 X는 익스포트 할 때 수출이고요. M은 수입할 때 임포트 할 때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 우리가 경제가 이제 얼마나 더 성장할까, 어떨까, 이걸 갖다가 이제 보다 좀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꼭 각 요소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2011년에 한국 경제가
지금 2011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직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그 잠정치들만 나왔거든요. 잠정치가 보면 약 3.8% GDP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부분들이 기여를 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소비, 투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간 건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이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 최근에 특히 이제 2011년에 그 성장은 수출에 의해서 힘입은 바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와 뭐 수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라고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소비하고 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2012년에 자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보면 주로 이 내수 부분,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2011년 최근에 그 경제 성장을 주로 주도해온 이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아까 뭐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원래 어떻게 될지,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경제의 여태까지 그 성장이 주로 보면 그 수출에 많은 덕을 모았는데 이 수출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이미 그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지금 딱 2년 전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요게 이른바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게 2008년이었습니다. 근데 바닥을 쳤는데 사실은 이게 뭐 완전히 바닥치고 회복된 게 아니고 지금 이른바 글로벌 경제 위기, 이게 WDV로 미국 경제가 WDV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다가 작년에는 2011년에는 이른바 유로존, 그러니까 이 유로존 자체가 이제 붕괴될 정도의 유럽의 재정 위기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올해 2012년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세계 경제의 큰 G2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도 보면 그 최근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11년에 최근에 가장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경제도 또 수출이 아주 중요한 경제의 결정 요인인데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세계 교역량하고 이제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이게 까만 줄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래가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이제 바닥친 게 언제냐면 바로 글로벌 경제 위기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게 바닥치면서 2010년 이 플러스로 돌아온 듯 하지만 이게 보면 그 성장률이 지금 거의 2010년 하반기부터 이제 작년 2011년까지 이게 내리막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중이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땐 이 추세가 2012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한국 경제가 이제 2011년 말고 2010년은 약 6%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올해 이제 약 3.8%로 뚝 떨어지는데 사실은 한국 경제가 상당히 재수가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수출이 많이 됐는데 완전히 어부지리 본 거잖아요. 올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에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런 바람에 이제 아주 우리 한국의 이제 말하자면 경쟁국가 일본의 수출이 덜 되는 바람에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서 하는 거였지. 만약에 일본 지진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한국 경제는 아마 더 나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6%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9년에 그게 아주 바닥을 쳤거든요. 그것에 반등 효과에서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중국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보면 10년 전만 해도 이제 수출의 4분의 1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년, 2000년이죠. 그때는 중국으로 가는 수출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한 1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한 10%밖에 미국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간 게 다시 또 미국하고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OECD 이 나라들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한국 경제의 행방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보시듯이 OECD의 그 산업 생산 지수하고 경기 선행 지수, 여기 보면 경기 선행 지수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거 보여주는데, 가장 최근 그 수치를 보면 자 OECD 앞으로 이제 경기 선행 마이너스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은 상당히 그러니까 올해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세계 경제 전망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한 건데요. 제가 봤지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다 IMF가 전망한 것이든 OECD가 전망한 것이든 EU가 전망한 것이든 다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죠. 세계가 2011년은 4% 성장할 것인데 IMF는, 그러니까 OECD 경우에는 3.8에서 3.4로, EU는 전망하기로 세계 경제 전체가 3.7에서 3.5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전체가 특히 이제 뭐 유로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완전히 뭡니까? 그 OECD에서 전망하는 거 보면 1.6%에서 0.2%로 뚝 완전히 이제 그래서 유로 지역은 거의 이제 보면 아마 리세션, 그러니까 불황,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거 뭐 하나 금융무소부 이런 데에서 한 건데, 유럽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남유럽 그 재정위기 이게 만약에 핵심국으로 전염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미국으로, 왜냐면 유럽의 이제 그 은행들이 유럽의 은행, 유럽 나라들에게 그 미국의 은행들이 많이 그 돈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의 이제 그 재정 위기가 그 전체 대형 금융 위기로 전염이 되면 이게 바로 다시 미국의 재정 금융 위기로 그게 전염될 것이고, 또 그 유럽의 이제 이 금융 위기가 이제 식물 경제 위기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세션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잘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수출이 잘 안 돼서 결국 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유럽, 중국 다 터지면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다시 이제 말하자면 거의 9, 7년 이 수준의 이제 그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그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이게 뭐 그냥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경착륙할 그걸 전망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수출이 지금 잘 안 되니까 이 외수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국의 부동산 버블, 이게 지금 보면 상하이라든가 여기 아파트 가격, 뭐 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거품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터지면서 말하자면 이게 금융위기로 다시 이제 번지고, 또 이제 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그 부실대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면 아마도 이제 그 중국 경제 이제 말하자면 이 급격한 그 위축 이것이 거의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가 지난 2008년에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각국의 이제 미국의 미국 재무부,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든가 유럽 각국 정부, 유럽 중앙은행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말하자면 재정 지출, 그 다음에 금융 부재금융 이걸 갖다가 퍼부어가지고서 간신히 말하자면 이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이 지금 보면 각국의 이제 재정 위기로 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시 또 이 2008년 그 수준 혹은 그것보다 덜한 그러한 그 경제 위기가 다시 이제 온다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정책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 수단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하고 두 번째는 그 재정 정책, 그 재정 지출하고 두 번째 이건 돈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중요한 그 지표가 금리잖아요. 그 금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아까
자, 여기 보시면 금리가 거의 미국이나 이제 유로존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데 보면 거의 뭐 0%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더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지출하려면 그래서 좀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가 이제 그 GDP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그 지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국 보면 이게 거의 마이너스 10%, 근데 유로존도 거의 마이너스 4.4, 일본도 마이너스 10%, 이 정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각국적으로 다 분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위기가 다시 오면 돈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국가부도 연쇄적인 이제 말하자면 국가 파산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 위기는 그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요, 한국 경제는 그 지난 쭉 아까 뭐 재작년에 6.2% 했을, 재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 3.8% 이랬는데, 사실 이제 자, 우리가 70년 이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요, 그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걸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지금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가 1980년에 공황하고, 그다음 19, 97년 IMF 봄. 그러니까 이번 2008년, 9년 때는 완전히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왜냐면 분기별로는 한번 마이너스였지만 그 1년 전체로 하면 이거 마이너스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 장기적인 그 저성장 국면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 저성장 국면이 완전히 좀 고착화될 이런 그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이제 그 최근 국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면을 봐도 지금 경제 지금 성장률이 그 분기별로 본 건데요. 분기별로 이미 그 작년 그 분기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잘 보이죠? 네. 예. 자,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처음에 그 시카고 관계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이렇게 그 소비와 투자를 이제 내수로 봤고요. 수출인데 그 수출이 제일 까만 막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경제 성장에서 그 수출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요걸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그 전망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그 제시한 건데, 2011년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8%, 그러니까 작년이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2년은 3.7%로 이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주 약간 약간 낮게, 하지만 2013년이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특히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는 안 좋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서 3.8%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2013년 내년은 4.2%. 그러니까 당장 상반기는 좀 안 좋지만 이제 하반기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 아까 각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보면, 자, 소비가 이제 그러면, 자, 일단 얘네들도 이제 수출 있잖아요. 그 수출이 이제 지금 올해는 그 수출이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 했죠. 아까 뭐 일본 그 더블 본 것도 있고, 그 반사이. 근데 그 수출이 이제 상반기에 아주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반기에 6.4%나 이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과연 그게 타당할까? 제가 볼 때는 그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데 수출이 더 늘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이제 보면, 소비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데 하반기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임금이잖아요. 실질 임금은 지금 마이너스,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그 상황인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날까? 지금 그리고 빚을 져가지고서 이제 간신히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 대다수인데,
여기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 역시 그야말로 제가 볼 땐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확실히 더 나빠지고 뭐 하반기로 돼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은 조금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제 성장에서 보면 아까 소비,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투자, 수출 이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이 수출인데 가입 표시하는 거죠. 그 수출이 경제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거의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수출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수출에 목매다는 이제 이런 경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보다 사실은 이제 수출 의존도라고 하는데 수출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는 한 70%, 싱가포르라든가. 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는 이게 이 정도로 높다는 건 굉장히 그 대외 환경이 취약하다라는 얘기죠.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면 이게 점점 이게 선진국일수록 이게 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근데 이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거의 수출하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투자도 이제 보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그 비중이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투자도 이제 보면 그 비중이 작았는데 지금 그 투자도 거의 재벌 이놈들이 이제 돈 챙겨두고 있고 이걸 지금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설비 투자 이게 보시면 투자 지금 최근에 2010년하고 2007년에 뚝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지금 이놈들이 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벌고 있다는 거. 그걸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지만 이걸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변명은 또 이제 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를 대비해서 시간을 챙겨둬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 경제 성장, 이걸 갖다 둔화시키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가 왜 안 될까? 뭐 제가 사실 원래 제가 뭐 막스 이런 쪽으로 하지만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뭐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돼가 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막스 경쟁에서는 그 이윤율이 이제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돈이 잘 벌릴 전망이 보여야지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돈이 잘 벌린다는 이야기는 투자한 돈 대비 그러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두색으로 보여준 게 최근에 그 수익률인데 이게 수익률은 이게 지금 저하고 있어요. 저하고 있고 요게 이제 보면 요 빨간색으로 보여준 거 있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전체 소득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요게 80년대 이때보다 지금 보면 그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전체 부가가치에서 이윤의 부분이 거의 지금 보면 거의 몇 프로입니까? 거의 8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것으로 이제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말하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착취라고 하는데 이 착취를 통해서 이 자본가들은 이러한 말하자면 지난 97, 98년 위기 이후의 이윤율의 상승 이거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지만 이게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자본의 생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이러한 노동에 대한 착취의 증가를 통해서 상쇄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뭐냐면 이윤율이 여하튼 2005년 이후에 저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투자가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내수에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역동성을 보장하는 이런 투자가 잘 안 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비는 어떤가? 아까 소비도 봤는데 소비의 증가율, 이게 이제 파란색입니다. 소비의 증가율인데 보면
전체 그 경제의 그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그 경제 위기 이후에 보면 이게 항상 요 하회하죠. 그러니까 성장보다 경제 전체가 증가하는 거, 늘어나는 것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게 항상 모자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GDP, 그러니까 전체 경제 성장에 그 소비가 기여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수출하고 비교를 할 때 훨씬 이제 말하자면 그 기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 성장의 그 혜택이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어떤 그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 그림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뭐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로 아까 우리 표에서 봤듯이 그 소비가 하반기에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비가 늘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전체 여기 보시듯이 전체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있다. 내가 연봉이 뭐 2천만 원인데 지금 거의 그 2천만 원 거의 다 써버린다는 이야기죠. 보면 97.8% 가계 소득에서 민간 이건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전체 가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90%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그 소득을 거의 다 쓰고도 간신히 이게 그 기초 그 생활 이걸 간신히 꾸려나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자 이러면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자 소비가 늘어나야지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실질 임금인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아까 요 수출 이전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좀 이게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이게 이런 그 상황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건 먼저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그 수출,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선진국 미국하고 EU에 대한 그 최근에 그 경제 회복에서 이 선진국에 대한 그 수출이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수출하고 내수가 이제 그 상당히 기여한 거.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작년에는 뭐 일자리가 꽤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그래서 작년에는 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이제 거기 보시듯이 그 실업률이 거의 뭐 한 3%. 이게 까만 선이 실업률이거든요. 이 실업률이 이제 일자리 취업자 수도 여기 보면 거의 뭐 2,400만 명 이 수준에서 작년에 일자리가 뭐 한 40만 개 늘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실업률도 뭐 거의 한 3%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상황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재능교육 동지 여러분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면요, 그 실업률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체감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 뭐 체감 온도 있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영하 지금 뭐 마이너스 뭐 한 5도 중간 실제로 많이 추우시죠? 저는 여기는 아까 추웠는데 떠드니까 이거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야, 이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실업에도 이제 보면 이게 정부에서 이제 추정하는 이런 걸 잘 아시듯이,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완전 구직을 이제 완전히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 이분들은 실업자로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에 주당 노동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불완전 취업자라고 하잖아요. 불완전 취업자도 취업자로 카운트를 하니까 이게 실업률이 이제 낮은데 그분들까지 그 실업자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실제 그 실업률은 여기 연두색 저 하늘색에서 보듯이 거의 지금 2010년 한 16%.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한 3%지만 이거 한 16%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아까 일자리가 뭐 많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자리의 거의 절반이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비정규직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요. 여기 보면 비정규직 규모하고 저 비율, 그러니까 비율이 물론 최근에 지난번 뭐 비정규직 법 때문에 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거의 한 50% 전체 취업자의 50%가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이고요. 그 전체 수는 약 그러니까 850만 명 이런 그 수준입니다. 자, 이게 끝까지 천천히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기 뭡니까 일자리도 지금 문제는 저임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요즘 뭐 연봉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거의 들어본 적 없어서 계속 깎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요. 자, 이게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하고 이제 그분들의 임금은 훨씬 더 낮은 거죠. 여기 보시면 비정규직하고 같은 노동기금 내에서도 그 격차가 거의 특히 이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경우에 보면 정규직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거의 그 격차가 그걸 100이라고 본다면 정규직 남성 노동자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그것을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 근로자의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걸 보면 이제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 이거 차이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 또 여기 까만 선이 이제 명목임금이잖아요. 명목임금 자체가 이제 2010년 이후에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증가율이 거의 이제 하나도 안 늘어나. 그러니까 명목임금 자체도 안 늘어났는데 물가가 상승해버리니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돼버린 거죠. 이런 그 상황인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냐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률하고 이제 그 경제 성장률하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그 경제 성장은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 뭐 6% 성장했다, 뭐 3.8%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보면 요게 이제 뭡니까? 임금의 명목임금의 증가율인데, 명목임금의 증가율이 명목으로 한 건데도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이제 아래에 있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성장은 되는데, 노동자들 임금의 증가율은 공 플러스인데 그보다 훨씬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윤으로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잘. 예. 그래서 이제 생산성의 증가율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임금의 증가율, 요거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아까는 성장률하고 실질임금 증가율하고 비교한 건데, 특히 이제 2008년, 2009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빨간 막대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라색 막대가 이제 실질임금의 증가율인데,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2008년, 2009년 다 마이너스죠. 생산성 증가율은 플러스인데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스가 말한 착취율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높아졌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 요거는 뭐냐면 전체 GDP에서 그러니까 이 임금 있잖아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게 이제 이건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 그거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이 MB 정권 들어와서, 자, 그래도 걔네들 DJ하고 노무현이 이때는 뭐 그래도 약간 좀 생산도 됐죠. 복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 MB 정권 들어와서 이제 이게 계속, 자,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고 있고 2010년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되게 이제 그 경제가 OECD 그룹으로 들어가면 국민 소득에서 왜냐면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에서 이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선진국들, 그 미국하고 스웨덴이라든가 일본, 이거 한번 보면 다 이제 그 전체 국민 소득의 약 55%, 60% 이 정도가 이제 임금 소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4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건 세계은행 데이터로부터 제가 계산한 건데, 뭐 박정희 때 이때 보면 이때는 그래도 뭐 조금 상승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87년 이후에 특히 이제 그 노동자 우리 대투쟁 이후에 그때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그 지난 1997년 이후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보면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더 이상 높아지고 있지 않은 이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이고 이게 아까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MB 정권 하에서 더 악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노동시간은 우리나라 이제 OECD에서 그 최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말 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비정규직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노동시간, 이런 최정의 그 노동시간,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저임금, 이것이 이제 보면 우리나라 이른바 자본의 경쟁력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그 자본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 부가가치에서 이제 영업익률로 이윤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건 한국은행의 데이터로부터 이건 제가 계산한 건데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보면 비금융법인이니까 이제 이 금융업 한 애들 빼고,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 걔네들이 이제 그 순부가가치 중에서 영업익률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2007년, 8년, 9년 계속 영업익률 비중이 거의 30%에서 35%로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의 집중이 한동안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자본이 계속 확장되면서 경쟁도 격화되고 그래서 집중률이 좀 떨어지는 텐데 이게 이제 보면 2000년대 후반 이제 우리가 보면 각 품목별로 이제 이래서 무슨 그래서 뭐 휴대폰이 나라고 휴대폰에서 무슨 뭐 삼성하고 LG하고 몇 개월 전에 다 먹어버렸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그걸 우리가 CR3라고 하면 한 품목에서 이제 가장 상위 그 3개 회사가 이제 그 품목의 그 시장 지분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이런데 보면 거의 CR3 같으면 이게 거의 한 55% 이런 거 상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자본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일반 집중도도 보면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그러면 그 전체 그 시장에서 얼마나 그 매출액에서 그 전체가 가장 그 매출액이 큰 대회사들이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하는가. 여기 보면 2000년대까지는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그럭저럭 가다가 이제 이게 보면 2000년대 특히 이제 그 후반 이후에 보면 제가 50대 대기업, 100대 대기업 이놈들이 이제 거의 시장 전체를 갖다가 이제 거의 다 지배하는 거죠. 그럼 뭐 이거 4대 재벌이 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4대 재벌, 뭐 삼성, 뭐 현대, LG, SK 이놈들이 이제 다 합치면 거의 보면 부가가치에서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2008년 때 보면 거의 10%. 우리나라 부가가치 10%가 이 4대 재벌이 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 내에서도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간의 그 생산성, 그 임금 격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에가 이제 그 임금인데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거의 한 절반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저기 보면 아래가 생산성인데 그 생산성도 거의 한 3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래서 이제 지금 갈수록 아까도 말씀하신 그건 이미 다른 총량 데이터에서 다 확인된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 소득 분배, 그러니까 이 다른 임금 소득에서도 말하자면 많이 연봉이 높은 자들하고 이 저임금 노동자들 이 갭이 그러니까 전체 가구당 소득의 이제 격차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빨간 게 뭐냐면, 이게 마름먹기 꼴의 5분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을 갖다가 이제 5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가장 소득이 낮은 최하위
그 그룹하고 최상위 그룹 간에 이제 그 말하자면 배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 최상위 그룹이 최하위 그룹에 그러니까 1990년에는 약 3.7배 정도 했다가 이게 2010년에는 거의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5배나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상위 20%가 최하위 20%의 소득의 5배나 된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저거 그러니까 소득 분명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 이건 그 중간 소득의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비율.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빈곤 계층이죠. 빈곤 계층의 그 비율이 그러니까 중간 소득보다 중간 소득의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그 비율이 2010년에 보면 거의 12% 이쪽 축입니다. 12, 13%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한 6%, 1990년 한 6%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점점 빈 부익부 이 현상이 아주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실질임금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제 빚을 줄 수밖에 없는데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가계 부채 증가율을 가계 부채가 지금 보면 거의 900조 원, 900조 원에 이제 달하고요. 그래서 증가율도 보면 계속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도 이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같은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GDP 대비 이제 가계 전체 그 부채의 그 잔액 이 비중이 거의 한 GDP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다른 나라들하고 약간 구별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특히 선진국 경우에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이게 이제 그 부채가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은 부채가 이제 지난번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폭발하는데 중요한 그 촉발 요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딜레버리지라고 해서 이제 부채를 갖다가 축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지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그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마름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만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자 거의 150%를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는 얘기죠. 미국은 그 전에 2007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2008년, 9년 이 부채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 경제에서 이런 그 가계 부채가 상당히 이런 그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그 중요한 그 뇌관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오면서 여기 보듯이 거의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소득 특히 이제 그 가계 부채가 뭐 웬만한 집 뭐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계 부채 지는 건 좋지만 저소득층의 이런 그 말하자면 그 가계 적자 이게 최근에 그 적자율이 특히 이제 그 최근 2010년 11년에 보면 자 소득계층 1, 2분인가 가장 못 사는 1, 2분이죠. 그 수치가 그래서 마이너스 특히 이제 가장 못 사는 1분위 경우에 이런 그다음 2분의 경우에도 보면 그 이런 그 흑자율이 이제 흑자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런 한국 사회가 이런 자, 점점 그야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 그런 양극화된 그런 그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이제 사회조사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확인된 것인데. 자신이 이제 그 중간층에 속한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거죠. 약 20인가 한 4년 전, 88년도에는 그래도 한 60%가 중간층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52%만 중간층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하류층에 속한다라고 한 사람이 88년도에는 약 37%였는데 이 비율이 2011년은 45%나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계층 이동,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그 지위가 당신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2011년에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2%나 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소득 그거보다. 근데 이게 이제
자, 2009년 2년 불과, 그러니까 최근에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2년 사이에,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그때 조사에서는 자녀의 지위가 당신보다 높아질 것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본 사람이 30%는 됐거든요. 아니, 30% 정도였는데, 요게, 2년 뒤인 그 작년 조사했을 때는 41% 늘어났다. 높아질 것이라고 본 사람은 오히려 확 줄었죠. 48%에서 41%. 그만큼, 자, 이런 그 저성장, 그 다음에 양극화되는 그 사회에서 이런 그야말로 자본과 노동, 이런 자본주의적인 계급 구조가 아주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자, 보면 그야말로 이게 계급 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상황이 이제 계속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노동력의 그 재생산, 이것도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전망이 좀 보여야지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기르고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지금 선진국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거의 보면 1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최저입니다. 일본 경우에 보면 일본은 한때 이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죠. 여기 일본이고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2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이런 그 상황은 단지 자본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력 재생산에서도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 거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국민소득,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 올해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정말 주위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정말 꼭 여러분들 원하시는 다른 이루시기만 아니라 꼭 입장에 꼭 승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단역도 다시 이제 원상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같은 공부를 하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연구실에 이제 편안한 데만 있지 말고 이런 어려운 그 처지, 사실은 저희들이 한 20-30년만 해도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저는 또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정말 어려운 투쟁의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저에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은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